이른 새벽 마을 장터가 분주하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한 여인이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무거운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올해 44살. 그녀는 부드러운 눈매와 수더분한 웃음을 지닌 평범한 시골 여인이었지만 그 내면엔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도 서연은 전날 밤늦게 만든 고소한 두부를 술에 가득 싣고 마을 장터로 향하고 있었다. 장터까지는 8km 남짓한 거리.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겐 새아이와 병든 시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박재현은 46살의 장정으로 마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뛰고 있었다. 12해를 기다려 첫째를 얻었고 그 후 둘째, 셋째가 차례로 태어났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서연은 한동안 장사를 접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졌고 결국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두부 장사에 나서야 했다. 서연의 시어머니인 박순자 여사는 오랜 지병으로 몸이 불편했지만 손주들을 돌보는 데는 한치의 게으름도 없었다.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자신의 친정어머니처럼 정성을껏 돌보았다. 집안이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앉아 소박한 식탁 위에 웃음을 나누며 밥을 먹는 그런 따뜻한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은 평소보다 이른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천천히 얼굴을 찌푸리며 머리를 짚었다. 오늘따라 머리가 많이 지끈거리네. 그가 읊조리자 시어머니 순자 여사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어디 아프냐? 얼굴이 하얘졌다. 재현은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서연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통증은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전고 오후 3시, 그리고 한밤중 정각 12시마다 머리를 칼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하루에 4번, 5번씩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먹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가족에게는 말도 못했다. 말하면 서연이 고생이 더 커질까 두려웠다. 병원비라도 들면 그나마 쌓아둔 쌀독도 바닥날 판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장사를 마치고 땀에 흠뻑 젖은 채 집에 돌아왔다. 손에는 재현이 좋아하는 조기 2마리와 아이들을 위한 돼지고기 몇 점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환한 웃음으로 오늘은 장사 잘 됐어. 두부 다 팔렸어. 라고 말했지만 재현은 그런 그녀가 더 안쓰러웠다. 내일부터는 내가 술에 밀어줄게. 네가 너무 고생이 많아. 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여보, 당신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 나르잖아. 나는 이 수레밖에 없는데 뭘.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내 몫이니까. 서연은 늘 그랬다.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런 그녀를 재현은 끌어안으며 말없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려던 순간 재현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아악, 머리. 너무 아파. 그 순간 식탁 위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당황했지만 이내 재빨리 움직였다. 재현씨, 괜찮아. 정신 좀 차려요. 시어머니 순자는 급히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 재현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정밀검사 끝에 심한 과로와 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한 전정기관 이상이라며 입원을 권했다. 큰 병은 아닌데요. 오래 무리하셔서 그래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깊은 곳엔 묵직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사흘 동안 서연은 재현의 병실 옆에 꼭 붙어 지냈다. 맡긴 일을 정성스럽게 챙기고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식혀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 순자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우리 집은 서연이 덕분에 버티고 있어. 이 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퇴원하던 날 서연은 짐을 챙기며 재현을 살짝 노려보며 말했다.
앞으로 몸 아픈 거 있으면 꼭 말해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 재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여보. 그냥 네가 더 힘들까 봐 그랬어. 우리 티가 아직 어리고 너까지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며칠 집을 비운 사이 두 분 아픔은 중단되었고 아이들 돌보느라 장사는커녕 쌀 한 톨 사러 갈 여유도 없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비로 다 털린 돈 남은 재료, 다시 시작해야 할 납품처.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퇴원한 재현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다시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 뒤척이기까지 했다. 다시 병원에 갔지만 결과는 같았다. 신체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아마도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눈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며 도대체 무슨 정신적인 문제란 말인가? 몸이 약해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예전처럼 등을 펴고 일어나지 못하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젠 두부를 만들던 서연도 병원비와 생활비에 치여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의 남동생 박재성의 아내 장윤희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바리바리 쌓은 과일과 과자 꾸러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언니 애들도 많고 형부도 아프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이건 우리 집에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내어 서연의 손에 쥐어줬다. 서연은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윤희는 꾹꾹 눌러 손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 꼭 받아줘야 우리 마음도 편해요. 봉투 안엔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그 돈이 다시 희망의 불씨가 될 거라고 서연은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밤 윤희는 집에 돌아와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도 괜히 이 일에 발 담근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상대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겁날 거 없어. 어차피 그 여자도 곧 끝이야. 서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이웃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근처 마을에 무당이라 불리는 신통한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병원과 약 치료를 다 해봐도 재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기에 마지막 수단으로라도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데려가 준 건 다름 아닌 윤혜인이었다. 언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진짜 신기하게 병 고치는 분이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봐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음산한 대나무 숲 속 초가집 하나. 그곳에는 천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희끄무레한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보더니 한마디만 내뱉었다. 남편, 저승문턱까지 다녀왔다 그랬지? 그 순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이건 병이 아니야. 누군가가 당신 남편을 해하려고 한 거야.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서연의 가슴을 강타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 조용히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누가 우리 남편을 해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천무는 대답 대신 허리를 구부려 장롱 속에서 작은 자루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부적들과 검은 가루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더니 손바닥에 부적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건 강력한 음양혼부야. 이걸 쓰면 사람의 혼을 조금씩 갉아먹지. 처음엔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 다음엔 식욕이 사라지고 결국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 마치 자연스럽게 병든 것처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설명되지 않던 모든 증상이 이 말로 다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천무는 서연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혹시 최근에 원한 살만한 일 없었소? 남편 말고 그대 본인이. 그녀는 머릿속을 뒤지듯 생각했다.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늘 웃으며 사람을 대했고 원망을 살 만큼 억지를 부린 적도 없었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 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이웃 한때 가까웠던 동료였던 지연. 그 여자는 서연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두부 만드는 법도 서연의 어머니 밑에서 함께 배운 사이였다. 그러나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지연의 가게는 늘 손님이 없었고 반대로 서연의 두부는 입소문을 타고 장터에서 가장 잘 팔리는 가게가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인사를 피해 다녔고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찬바람이 돌았고 입술은 늘 다물려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주하기 꺼렸던 이웃집 여인 미라. 예전 재현을 짝사랑했다가 결국 떠났던 여자. 아이를 낳고 이혼한 후 친정도 못 가고 지금껏 이웃집에서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그 여자는 늘 창문 너머로 서연네 집을 훔쳐보았고 가족이 함께 웃을 때마다 입꼬리를 빗돌게 올리며 중얼거렸던 모습이 떠올랐다. 천무는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알아차린 듯 조용히 말했다. 이건 집안에서 풀어야 해. 내가 지금 줄 약재로 며칠 남편을 진정시키고 며칠 내로 부적을 찾게 될 거요. 부적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커. 집 앞마당, 나무 밑 신발장 근처. 오래된 곳을 잘 뒤져보시오. 그리고 꼭 닭띠, 사람 손으로 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무가 건네준 검은 봉투와 부적 약재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나왔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의학도 치료도 남편을 낫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천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재현의 상태와 놀랍도록 들어맞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신 채 몰래 약을 끓여서 재현에게 먹였다. 이틀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밤에는 그나마 잠을 청할 수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회복의 신호였다. 그러던 셋째 날 밤 서연은 달빛 아래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다 문득 생각났다. 어머니가 닭띠시지요. 시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왜 그러니? 서연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어머니 저 감나무 밑을 한번 파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순자는 말없이 장화를 신고 손에 곡괭이를 들었다. 달빛이 감나무 아래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몇 번의 삽질이 지나자 곧 뭔가 단단한 것에 곡괭이가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 속에서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젖은 흙으로 둘러싸인 하얀 천 속 작은 인형이었다. 인형의 가슴팍엔 서연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혀 있었고 머리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박혀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서연은 숨이 멎을 뻔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였구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펼쳐 그 안의 형체를 조심스레 꺼냈다. 인형은 지프로 엮은 몸체에 검붉은 실로 여러 겹을 감은 상태였고 그 위에 박힌 바늘 하나하나가 마치 절망과 증오를 담은 듯 서늘했다. 서연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 순자도 말없이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건 아무한테도 보이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태워야 한다. 두 사람은 그 길로 마당 뒤편 남들이 잘 오지 않는 작은 화덕 앞에 섰다. 순자가 성냥을 켜 불을 붙이자 서연은 인형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저주의 사슬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시 평범하게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형체가 불꽃 속에서 타들어가는 동안 집 특유의 타는 냄새와 함께 순간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불길은 흔들리며 하늘로 치솟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으르렁대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듯도 했다. 바람이 멎었을 때 인형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재현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힘겹게 일어나 창문 너머로 비추는 햇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나 어젯밤 누가 날 놓아주는 꿈을 꿨어. 아주 따뜻한 손이었어.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나 때문에?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웃었다. 됐어.
이젠 괜찮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며칠 뒤 서연은 천무를 찾아가 모든 과정을 보고했다. 천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다. 그 인형은 사주를 건 사람의 원한과 질투가 담긴 물건이었지. 이제 남은 건 진심으로 용서하고 놓아주는 일뿐이요. 서연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지연과 미라 모두 자취를 감췄다. 지연은 장터에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집은 며칠 후 붙은 매물, 안내문과 함께 텅 비어 있었다. 미라의 집은 한밤중 경찰차가 다녀간 이후 빛이 꺼진 채 그대로였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미라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정신착란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문 앞에 놓인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나는 끝까지 이기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내 욕심이 나를 집어삼켰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난 너무 괴로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 그것을 접어 향로에 넣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괴로웠겠지. 하지만 이젠 끝났어. 우리 모두. 그날 이후 재헌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아이들은 다시 예전처럼 해맑게 웃었다. 서연의 두부 가게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두부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큰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새로운 확장된 마지막 파트, 2년 후. 2해가 흘렀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장터에 도착해 두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던 그녀에게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희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마주치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윤희는 수척해진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옆 의자에 함께 앉았다. 윤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사실 그때 돈을 빌려준 것도 언니한테 잘해보려 한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어. 언니가 너무 잘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기더라고. 언니를 진심으로 질투했어.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희야, 우리 다 그런 순간 있지. 중요한 건 그걸 이겨냈다는 거야. 고마워, 그때 우리 도와줘서. 윤희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장터 한복판에서 손을 꼭 맞잡은 채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은 따스했고 삶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고난의 시간은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단단한 평온이 그들에게 깃들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서연 씨처럼 가족을 위해 온몸을 다해 살아온 분이 있을지 모르고 혹은 누군가의 시기와 오해로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고자 했던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상처나 끝내 용서했던 누군가의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말도 좋습니다. 슬펐던 순간 위로받았던 기억 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함께 나누며 이 공간이 따뜻한 공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심 어린 나눔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